모르면 제대로 당하는 전세 사기. 제 친구들이 정말 많이 당했어요. 진짜 한두 명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20대 그리고 30대 초반 사회초년생들을 노리는 전세 사기다.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정말 남의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쏘이입니다. 오늘은 전세 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이게 정말 남의 일이 아니라요. 제 지인 친구들도 정말 많이 당했고 이거를 모르고 계약을 하는 사람들도 은근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은 정말 이런 전세 사기를 정말 당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이게 보통 아파트 전세에 들어가면은 그렇게까지 위험하진 않은데 빌라나 다세대주택 그런 곳에 전세로 들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특히 사회초년생 분들이나 20대 분들은 정말 많이 그러실 것 같은데 제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유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가장 많았던 사례가 바로 신탁 사기입니다. 일단 여러분 그 등기부 등본을 보시면은 뭔가 등기부 등본을 내가 볼 줄 모르더라도 그 등기부 등본에 신탁회사가 써져 있다? 그러면은 그게 뭐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가급적 그냥 계약을 안 하시는 걸 추천을 할게요. 왜냐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공인중개사 분들이 얘기해 주시는 경우도 많이 없고 대부분의 공인중개사 분들은 세입자 편이 아니라 임대인 편인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이게 신탁 사기라는 게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서 못 짓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개인 명의로 내가 빌리려고 하면은 신용이 부족하니까 돈을 빌려주지도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개인이 신탁회사에 가게 됩니다. 이제 곧 이 건물이 지어질 텐데 이 건물을 지을 돈이 내가 없어. 대신 소유권을 넘길게. 대신 대출 좀 해줘.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때 이제 집주인과 신탁회사 간에는 이제 신탁 원부라는 게 체결이 되거든요. 이게 계약인데 이게 무슨 계약이냐면 이 집주인이 앞으로 어떤 세입자가 들어왔을 때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계약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집주인이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냥 내 집주인이니까 그냥 내가 소유권이 없는데도 그냥 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세입자가 이렇게 집주인과 계약을 체결하면 그거는 아무런 효력이 없거든요. 내가 들어가는 세입자는 이 집주인만 믿고 돈을 그냥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계약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집주인은 그 돈을 들고 튀는 거죠. 이런 경우가 정말 너무너무 많았고요. 정말 전형적인 전세 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의외로 뭐 갭투자나 뭐 대항일자 뭐 이런 걸로 사기를 치는 분들도 많은데 이 신탁회사 관련된 부분들이 정말 많아요. 뭐 등기부 등본에 신탁이 걸려있다고 해도 그게 모두 다 범죄는 아니에요. 그게 모두 다 사기로 이어질 수 있는 건 아닌데 그 사기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훨씬 올라가기 때문에 가급적 등기부 등본에 신탁회사가 있으면은 이게 그 신탁회사의 동의를 이 세입자가 받아와야 되는 부분이어가지고 이게 좀 복잡하거든요. 정말 집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 집이 마음에 든다고 해도 신탁회사가 껴있는 등기부 등본은 웬만하면은 세입자는 잘 모르니까 거르시는 걸 추천합니다. 이 부분에서 전세 사기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요. 두 번째는 갭투자 사기입니다. 이 경우도 신탁회사 다음으로 제 지인들이 많이 당하는 것 같아요. 저도 갭을 끼고 집을 샀지만 이게 모든 갭 투자 한 사람들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요. 여태까지 집값이 많이 내려갔죠. 이 하락장에서 갭 투자 사기가 많이 발생을 해요. 집주인이 집값이 오를 줄 알고 덜컥 샀어요. 근데 이 갭을 끼고 산 거죠. 매매가와 전세가의 그 나머지 갭을 가지고 소액으로 돈을 주고 샀는데 이 집값이 떨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집의 전세가 한 2억 5천이에요. 근데 2억까지 전세가 떨어졌으니까 나는 이 역전세를 대비해서 5천만 원의 금액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집주인이 준비가 안 된 거죠. 전세가 이제 만료 일자는 다가오고 이제 세입자는 바뀌는 과정에서 돈을 메꿔야 되는데 그 메꿀 돈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뭐 소송을 하고 뭐 이런 법적인 과정을 물론 거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진짜 은근히 생각보다 세입자 편을 들어주는 법이 잘 안 돼 있고 신속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냥 집주인한테 독촉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집주인은 그냥 배째라 식은 거죠. 나는 돈이 없다. 너한테 줄 돈이 없다. 좀만 기다려달라. 아니면 심하면 잠수를 타는 경우도 있죠. 하락장에서는 전세를 들어가는 게 사실 그렇게 막 엄청나게 안전하다고도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갭 투자를 올바르지 못한 방향으로 하신 분들은 이렇게 세입자한테 돈을 주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이 돼가지고 이 부분을 정말로 주의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웬만하면 전세 안 들어가고 월세를 좀 선호하기는 해요.
이게 내가 뭐 전세 사기를 당했다고 해서 돈을 못 받는 상황에서 이제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 경매로 넘어간다고 해도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집값이 떨어지는 상황이면은 이게 경매로 나왔다고 해도 그 집을 살려는 사람이 많이 없겠죠? 그렇다면 경매 낙찰가가 계속 낮아지고 그 얼마 안 되는 그 돈을 또 이 은행이 또 가져가요. 그러면은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진짜 많이 적어지는 거죠. 그래도 우리나라 법상으로는 이 최우선 변제 금액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5천만 원까지는 서울시 기준으로 5천만 원 기준으로는 그래도 좀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뭐 전세든 월세든 뭐 보증금을 한 5천만 원 정도로 한다라고 하시면은 그렇게 막 걱정하실 부분은 아니고요. 억대 1억 이상의 억대로 목돈을 투입하신 경우에는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점, 이거는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케이스는 대항력을 악용하는 집주인의 케이스입니다. 우리 이제 딱 계약을 하고 나면 바로 전입신고하러 달려가잖아요. 전입신고를 한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전세 계약을 한 당일, 그러니까 다음 날이 되기 전까지는 대항력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집주인이 그 시간을 이용해가지고 악용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딱 전세 계약을 했어요. 대항력을 갖추기 전에 집주인이 막 은행을 달려가가지고 대출을 받는 거죠.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 집에 대한 근저당을 설정해버리는 경우. 그래서 이제 대출금은 집주인이 받아버리고 근저당은 또 은행에 걸려있고, 이 경우에 이제 집주인이 튀어가지고 나중에 줄 돈이 없다고 하면은 그 집이 경매에 넘어가겠죠? 그러면은 경매에 넘어가면은 전세입자보다 그 은행이 먼저 돈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부 다 돈을 돌려받을 수 없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이 전세 사기라는 거는 정말 리스크가 있는 것 같아요. 전세 입자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그래서 정말 신뢰가 있는 집주인을 찾는 것도 일이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계약을 체결하는 거를 쉽지 않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만큼 정말 이 부분은 조심을 하고 알고 있느냐 안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돈을 지킬 수 있느냐의 여부도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의 케이스는 무조건 알고 계셔야 되고 또 조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월세 계약도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정말 따져보면 오히려 전세보다 월세가 더 이득인 경우도 많거든요. 월세는 큰 목돈이 들어가는 경우는 많이 없잖아요. 많아봤자 뭐 5천만 원 내에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월세도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전세를 하더라도 제가 알려드린 이 세 가지 케이스는 꼭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